일부에서는 빌바오 효과라고 하는 그 용어를 설명하면서 빌바오 도시를 소개했고, 그리고 그 주축이 되는 구겐하임 미술관, 건축가인 프랭크 게리의 건축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 위주로 현대미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구겐하임 미술관의 외관에 놓여 있는 커다란 거미 조형물입니다. 높이가 9m, 그리고 저 조형물이 차지하는 공간의 지름이 10m, 8개의 가늘고 긴 다리를 갖고 있는 거미 조형물입니다. 저 작품의 제목은 마망입니다. 프랑스어로 어미라는 뜻입니다. 거미는 곤충이나 동물 중에서 모성애가 가장 강한 곤충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구겐하임 미술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리움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작품보다는 크기가 좀 작습니다. 아까 보신 마망은 6개로 만들어져 있고, 지금 조금 작은 거는 스파이더라는 작품명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6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중 2점이 와 있고, 이 리움에서 몇 년 전까지는 이 야외 데크에 이 스파이더 2점이 놓여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시 카푸어의 다른 금속 작품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또 도시재생, 구도시재생의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인 동경의 록봉기 힐에도 놓여 있습니다. 이 마망이라는 이 작품, 거미 작품을 만든 작가는 루이스 부르주아라고 하는 프랑스 출신의 여류 작가입니다. 이 루이스 부르주아는 1911년에 태어나서 2010년 99세로 생을 마감한 작가입니다. 1911년은 아직 여성의 참정권조차도 채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비주류임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녀는 가정 내에서 아버지와 그녀의 형제들을 가리키던 가정교사 사이에서 일어났던 불륜을, 그 불륜의 뻔뻔스러움을 대하면서 아버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고 고통을 입었으며, 그것을 자식들을 위해서 참아내는, 인내에는 어머니로부터 강한 모성애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상처와 고통을 고백하고, 그리고서 자신의 예술 작업은 그런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그리고 위로받고, 결국은 그 상처와 고통마저도 껴안게 되는 그러한 투쟁이 자신의 예술 작업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술의 장르를 컨페셔널 아트, 고백 예술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셀럽들이 자신의 과거의 깊은 상처들을 고백함으로써 대중과 좀 더 소통을 하게 되고 가까워지는 예들이 많습니다. 수년 전 오프라 윈프리도 어린 시절 사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음을 고백해서 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여성들에게 그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었고, 우리나라의 국민 마라토너 임춘애 역시 자신의 가난을 고백함으로써 더 많은 응원과 그러한 격려를 받을 수 있었는데, 바로 루이스 부르조아의 이 작품이 그러한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만들어낸 작품인 겁니다. 루이스 부르주아는 프랑스의 소르보느 대학에서 수학, 그중에서도 기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30대 후반에 뉴욕으로 와서 나이 40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키가 130m 정도, 130cm 정도에 불과한 아주 단신의 여성입니다. 그녀가 40부터 미술을 시작해서 71세가 되던 82년 뉴욕 모마에서 여성 작가 최초로 회고전을 갖게 됩니다. 뉴욕 모마는 바로 뉴욕이 현대미술의 메카가 되는데 바로 중심을 했던 그런 미술관입니다. 그런 모마에서 생존 작가이면서 더군다나 여성 작가가 회고전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나이 40에 미술을 시작해서 71세에 회고전을 모마에서 했던 작가입니다. 그랬던 작가가 86세가 되면 완전히 은퇴를 하고 칩거 생활을 하는데, 그녀의 뉴욕 아파트는 한 달에 한 번씩 오픈하우스를 진행하여서 99세로 그녀가 생을 마감하는 동안 진행되었는데, 그 오픈하우스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전시를 열어보지 못한 신진 작가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가지고 오는 신진 작가는 누구라도 그 집에 들어와서 줄인 배를 채우고, 아직 자신의 작가로서의 정체성도 확인 못하고, 그리고 미술계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불안함을 이런
루이스 부르주아를 비롯한 중진 작가들과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자신이 작가 활동을 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을 받는 그런 오픈하우스를 매달 한 번씩 진행했던 작가입니다. 그녀가 지금 옆에 끼고 있는 저 클러치같이 생긴 것은 바로 남근, 남자의 성기를 소재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처럼 성과 관련되어진 상처를 갖고 있거나 그런 어떤 섹슈얼 모티브를 가지고 작품을 하는 작가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여성의 자궁과 남성의 성기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루이스 부르주아는 40세에 시작한 예술 작업을 통해 자신은 그토록 미워했던,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의 소장품은 아니지만 컨페셔널 아티스트로 유명한 두 명의 작가를 이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땡땡이 작가로 유명한 쿠사마 야요이입니다. 그녀 역시 아까 보셨던 1929년생 프랭크 게리와 같은 나이입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그녀 역시 1929년, 그때는 일본은 전쟁의 회오리 속에 있었던 사회적 환경이었고, 그녀의 아버지 역시 여성 편력과 방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어머니는 그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집착과 강박증을 갖고 있어서 이 쿠사마 야요이는 어린 시절부터 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집안에서 심한 학대를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그녀를 치유해 줄 곳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10살이 되던 해에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면서 어느 날 그녀의 두 눈의 시야 속에는 온통 사방이 끝없이 이어지는 저 물방울과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어진 그물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린 소녀였던 그녀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은 도화지에다가 미친 듯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을 그려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가족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미술학교에 입학해서 23살에 첫 개인전을 열게 되고, 그 개인전에 온 정신과 의사가 그녀가 조현병을 앓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그것이 충격이 아니라 이제껏 자신을 괴롭혀온 정체가 바로 조현병이었다는 걸 아는 순간 되려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48세에 일본의 정신병원을 들어가서 지금 현재까지 정신병원을 집삼아서 정신병원과 아틀리에를 오가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가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대표작인 호박, 그녀가 이 땡땡이 작품 중에서도 10년여에 걸쳐서 작품으로 완성한 이 호박을 가장 그녀의 대표작으로서 좋아하는데, 지금 저 작품이 놓여져 있는 것은 일본 나오시마입니다. 나오시마 역시 컬처노믹스로 아주 성공한 그러한 섬인데, 볼 것 없었던 나오시마라는 섬이 베네세 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뮤지엄과 호텔을 중심으로 안도 다다오의 많은 미술관들, 그중에는 이후한 미술관도 있는데, 미술관이 들어가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 섬이 그 예술작품을 기반으로 경제적으로 일어나게 된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 바로 쿠사마 야요이의 이 호박 작품입니다. 그녀는 28세에 뉴욕으로 가서 42세에 일본으로 돌아올 때까지 뉴욕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루이스 부르주아가 그랬듯이 1929년생인 그 쿠사마 야요이에게 동양인 그리고 여자라는 것은 주류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녀가 37살 나던 1960년대에 초대받은 작가만 참석할 수 있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그녀는 초대받지 못한 상태로 자비를 들여서 1,400개의 실버 플라스틱 볼을 만들어서 앞에 잔디밭에 그거를 다 풀어놓고 본인은 금박을 입힌 기모노를 입고서 저 구슬을 하나에 $2씩에 파는 퍼포먼스, 행위예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럽인들에게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 후 1990년대에 되면 그녀는 일본의 대표 공식 작가로서 바로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대받게 됩니다. 이 쿠사마 야요이는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작품이 거래되는 작가, 살아있는 여류 작가 중 가장 비싼 경매가를 기록한 작가입니다. 2021년 작년 대치동의 수학 1타 강사인 현우진이라고 하는 이 BTS의 RM만큼이나 컬렉터에 있어서 영향력이 큰 그러한 현우진이라는 컬렉터가 이 쿠사마 야요이의 인피니트 네트 시리즈 3점을 114억에 낙찰을 받아서 또 한 번 이 블로거들 간에 큰 화제가 되었던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작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고 그것을 예술 작업으로 이어져서 자신을 치유하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컨페셔널 아트의 또 한 명의 대표 트레이시 예민을 소개합니다. 트레이시 예민은 1963년 영국 태생입니다. 영국에서 19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에 대학을 나온 작가들을 YBA라고 합니다.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그들은 대처의 아이들이라고도 불리우는데 1976년 영국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79년 대처가 수상이 된 이후 대대적인 구조 작업을 통해서 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그로써 이혼 가정이 생겨나면서 그때 자라나는 10대 소년들은 그동안 그토록 유명했던 영국의 어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결손 가정에서 약물과 술 그리고 성폭력 등의 이렇게 얼룩진 10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대처의 아이들이 미술을 전공하게 되고 그들이 졸업전을 열면서 그들이 현대미술의 하나의 맹아로 출연을 하면서 YBA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현대미술의 메카가 뉴욕에서 런던으로 그리고 이어서 베를린으로까지 이어지는 다시 유럽으로 그 현대미술의 중심이 더욱 퍼져나가는데 큰 역할을 한 YBA의 여류작가 트레이시 예민입니다. 그녀는 1988년 골드스미스 대학 출신들이 졸업전을 할 당시 더 프리즈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시를 열었는데 그 전시를 통해서 그녀는 예술 작업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큰 비전이 있겠다는 것을 깨닫고 영국에 영향력 있는 많은 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고 후원을 해주려면 20유로를 기부해달라. 그런 편지를 받고 기부를 해준 사람 중에 한 명이 런던의 대표적인 갤러리 화이트 큐브의 대표인 제이 조플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을 빌미로 1997년 그녀는 런던에서 센세이션전이라는 전시에 이 작품을 내놓게 되는데 이 작품의 제목은 나와 함께 잠을 잔 사람들 1964년에서 95년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천막 내부에 그녀가 63년서부터 95년까지 함께 잔 사람들의 이름을 아플리케로 수를 놓아서 모두 장식을 했는데 이게 뭐 성적으로 함께 잔 것을 의미하는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자기와 함께 잤던 가족 그리고 소녀 시절 캠프를 갔던 친구들의 이름 그리고 자신에게 임신과 낙태를 하게 한 성폭력자 등 주변 자신과 함께 잤던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들에게 신진 작가들, 미술계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 터너 프라이즈인데 영화계에서는 영화계에서 아카데미 어워드가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든 미술계에서는 터너 프라이즈가 가장 영향력 있는 상인데 1999년 그녀는 터너 프라이즈 상을 받게 됩니다. 그 터너 프라이즈는 1년에 한 명을 수상하게 되는데 연초에 한 4명 정도의 작가를 선정해서 1년 동안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그 작가들과의 인터뷰, 그들의 그간의 행적, 그리고 전시 등을 계속 방송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그녀는 이 작품이 나의 침대라는 작품인데 그녀가 성관계를 마친 후 지저분한 그 광경 그대로를 미술관에 옮겨놓은 겁니다. 이처럼 이 YBA의 미술 작품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처의 아이들의 미학적인 그 기반에는 쇼크 밸류가 있습니다. 그들이 10대를 약물과 술, 그리고 임신과 낙태 등 아픈 과거를 갖고 자라난 만큼 그들에게는 늘 죽음이 가까이 있었고 그들은 죽음과 허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작품을 이처럼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는 철학적 사유를 이끌어내는 바로 현대예술의 대표주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공중파에 나가는 인터뷰에서도 이처럼 좀 충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인터뷰를 하는데도 만취한 상태로 와서 이 방송을 하는 중 이 미술계의 악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990년대에 창조적인 영국이라고 하는 책을 써낸 영국의 문화부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이 예술이 일궈내는 경제적인 가치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 정부는, 영국 왕실에서는 이런 젊은 작가들에게 상을 주고, 그리고 훈장을 주고 기사자기를 부여합니다. 이 트레이시 에민 역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성화 봉송자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이제 이 빌바오 구겐하임에 있었던 마망이라는 작품을 소개하면서 그 작가인 루이스 부르주아가 컨페셔널 아트의 어머니였고, 그래서 그와 연관되어진 쿠사마 야요이와 트레이시 에민, 컨페셔널 아티스트 3명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보실 구겐하임의 또 하나의 작품, 바로 퍼피라는, 강아지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아까 보신 빌바오 구겐하임이 네르비온 강가에서 보는 장면이었다면, 이거는 구시가지 쪽에서 접근을 하게 되다 보면 좁다란 골목 사이로 그 티타늄 패널이 외장을 덮고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이 보이고, 그 앞을 높이가 14m, 그리고 7만여 개의 만개한 화분이 덮고 있는, 그 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조각이 되어진 조형물입니다. 제목은 퍼피, 우리나라의 어감으로 보면 삽살개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작품은 7만 개의 화분을 계속해서 이 공학도들과 함께 콜라보를 해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안에 수관이 다 설치가 돼 있어서 그 7만 개의 화분에 물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들은 화분은 그때그때 교체를 해내기 때문에 저 입구에 들어서면 시각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10만 개의 만개한 화분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꽃 향내가 사람을 너무 행복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작품은 빌바오 구겐하임 개관 당시 임시 설치물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현재 영구 설치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이 이 구겐하임의 뒷면 강가에 놓여 있는데, 이 작품은 튤립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스테인리스 스틸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의 작가는 1955년생 제프 쿤스입니다. 그 작품을 좀 전에 보셨겠지만 꽃으로 뒤덮인 강아지, 그리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튤립 등 그의 작품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카니발 축제 같은 데 가면 광대 분장을 한 사람들이 가방 속에 풍선을 잔뜩 넣고 다니면서 긴 풍선을 불어서 그거를 막 꼬아가지고 왕관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검을 만들기도 하고 해서 선물을 주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런 아주 연약한 소재인 풍선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조형물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재현해내면서 그 재료의 반전을 꾀하고 크기의 반전을 꾀한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1955년생인 제프 쿤스는 첫 직업은 미술학교 출신이었으나 돈을 벌어야 했기에 뉴욕에 와서 주식 거래인으로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주식거래인 사회인으로 시작을 하면서 뉴욕에 있는 모마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가 하는 아르바이트는 연간회원을 관리하는 것이었는데, 그가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모마의 연간회원이 최대 인원을 기록하고 그리고 계속 그 회원들이 갱신을 하게 되는, 그의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보여주는 그런 예인데, 제프 콘스는 살아있는 작가 중 가장 비싸게 거래된 작가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2013년 그의 작품이 지금 보시는 이 오렌지색 강아지, 이것이 600억이 넘으면서, 크리스티 경매에서 600억이 넘으면서 2013년 다시 살아있는 작가 중 가장 비싼 게 거래된 기록인데, 이후 2018년에 다시 그의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 작업이 1000억을 넘어가면서 아직까지 그 기록을 깨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프 쿤스, 그는 자기에게 있어서 예술은
대중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어렵지 않은 예술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고상함과 천박함을 오가는 예술을 하는 키치아트의 바로 대부입니다. 그가 유명해진 것은 1991년에 있었던 메이드 인 헤븐이라고 하는 전시입니다. 지금 거의 포르노 사진을 방불케 하는 이런 작품이 엘리트주의적인 정신이 강한 바로 이 갤러리에 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던 것은 저 상대 역인 치치올리나라는 여자가 이탈리아의 포르노 배우 출신이면서 이탈리아에서 상원 의원까지 된 여성입니다.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 전시가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치치올리나와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긴 법적 공방 끝에 자식은 양육권은 엄마에게 가게 되고 제프 콘스는 아들을 자주 볼 수 없게 되자 이와 같은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그의 아들이 보고 싶을 때 그의 아들의 기념일, 생일이라든지 아이가 무슨 학교를 입학한다든지 하는 기념일마다 아이를 생각하면서 만든 작품이 이처럼 유명해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전시가 제프 쿤스가 2번의 경매에서 살아있는 생존 작가 중 가장 비싸게 거래된 작가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전시입니다. 전시의 제목은 베르사유 오프입니다. 2008년부터 프랑스 문화청에서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1년에 한 번 현대미술 작가를 초빙하여서 전시를 열게 됩니다. 그들이 그 같은 전시를 기획한 이유는 이 베르사유 궁전은 누구나에게 평생 한 번은 가보고 싶은 버킷리스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다녀오면 이게 뭐 변하는 게 아니다 보니 이제 다른 데 볼 곳도 많아서 갈 이유가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파격적인 그 공간과 예술품이 전혀 이질적이면서도 묘하게 어우러지는 전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2008년에 시작된 베르사유 오프 첫 전시 작가로 바로 키치아트, 싸구려 예술의 대부라고 하는 제프 쿤스가 이 결정된 것이 참 이색적인데 그것에는 역시 자본의 논리가 작용을 합니다. 바로 이전에 있었던 베르사유 리모델링에 미국의 록펠러 재단에서 그 후원을 하게 돼서 미국의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작업에 함께했던 프랑스 문화부 장관의 절친인 프랑스와 피노, 그는 5대 샤또 중에 하나인 와이너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찌라든가 보테가 베네타와 같은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가입니다. 그런데 그의 콜렉션 안에 제프 쿤스의 작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가 그 문화청장이 이런 사업을 하는 걸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자신의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작가의 작품을 1회 전시회에 놓음으로써 201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제프 쿤스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2013년에 600억이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어서 저처럼 고무풍선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강아지의 형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료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 도장은 자동차 안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까 구겐하임 미술관에 그 튤립도 그랬지만 야외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비라든지 자연 환경 속에서도 녹슬지 않고 오래 보관되기 위해서 자동차 안료로 마감하는 저러한 작품이 그 재료의 반전 그리고 크기의 반전을 꾀했던 제프 쿤스의 그런 전략과 맞아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제프 쿤스의 두 작품입니다. 하나는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구입한 제프 쿤스이고, 오른쪽은 바로 리움의 홍나혜 관장이 리움 개관 5주년을 기념해서 전시하기 위해서 구입한 작품들입니다. 지금 이 제프 쿤스 작품의 크기를 대충 가늠하시라고 사람이 같이 있는 사진을 올려봤고요. 이 작품은 명동에 있는 신세계 본점 옥상 공원에 지금 상설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구겐하임의 소장품 중에서 마망이라고 하는 거미 조형물 루이스 부르조아의 작품을 보셨고, 그리고 구겐하임 미술관의 구시가지 쪽에
퍼피라고 하는 꽃으로 뒤덮인 강아지, 그리고 강가 쪽에는 튤립이라고 하는 그 특유의 스테인리스 스틸 작업을 했던 제프 쿤스를 보았습니다. 이제 1939년생인 리차드 세라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속 작품입니다. 이 빌바오 미술관의 1층 넓은 공간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이런 금속 작품, 제목은 The Matter of Time입니다. 시간의 문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은 지금 이렇게 나선형으로 놓여 있는 이 철 강판이 높이가 4m, 길이가 31m, 그리고 두께는 2인치라니까 한 5cm 정도 되고, 이 조각품 하나의 무게가 100톤이 넘는 그런 조형물 8개가 빽빽히 차여져 있는 공간입니다. 이 개관 당시에는 더 스네이크라는 제목으로 한 점만이 전시되었지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자 결국 이 장소에만 놓을 수 있는,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는, 그래서 이런 예술을 사이트 스페시픽 아트라고 합니다. 장소 특수성 아트라고 하는데, 그러한 작품으로서 이렇게 남게 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리차드 세러는 1939년생이었고 그가 학생 시절 철강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철판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이후 그의 작품은 이 철판으로 모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철로 만들어진 강판을 생각하면 무겁고 무섭고 위험하다는 느낌이 강한데, 그것을 그는 이처럼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철판을 자연에 오랜 시간 노출시켜서 자연적으로 녹을 쓸게 합니다. 이러한 산화막이 입혀지면 그 철판의 수명이, 워낙 철판의 수명은 뭐 거의 반영구적인데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작품을 만든 리처드 세러가 사이트 스페시픽 아트의 대표라고 했는데, 또한 그러한 과정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프로세스 아트, 과정 예술의 또 한 명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후기 미니멀리즘의 대표 작가인 리처드 세러입니다. 이 나선형 공간 안을 사람들이 들어가서 걷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어떻게 단일한 재료로 이루어진 공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강철로 이루어진 나선형 구조물 안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4m 높이다 보니 어떤 지점에서는 햇볕조차 잘 들어오지 않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온통 녹슨 강철판 속에 때로는 넓어졌다, 때로는 좁아졌다 하는 그 속을 거닐다 보면 방향감을 잃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며, 이제까지 저 안을 거닐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의 맥락에서부터 떨어져서 저 안을 거닐면서 오로지 강철이라는 그 재료가 주는 공간과 그 안을 거니는 시간만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저 작품과 작품이 놓인 공간, 그리고 관객, 시간이 함께 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그때 비로소 작품의 의미가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작가는 유명해진 게 1981년 뉴욕의 연방 플라자에 세워진 저 녹슨 철판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아까 제프 쿤스가 메이드 인 헤븐이라고 하는 그런 이탈리아 출신 포르노 배우와 한 전시를 통해서 노이즈 마케팅으로 유명해졌다고 했는데, 리처드 세러 또한 이 연방 정부에서 리처드 세러에게 이 플라자 한가운데에 놓일 설치품을 주문을 하게 되자 그는 역시 한 30m 길이가 되는, 그리고 4m 정도 되는 높이의 이런 녹슨 철판을 광장 한가운데에 떡하니 놓게 된 겁니다. 제목은 기울어진 호입니다. 아까 구겐하임 미술관에 있는 작품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특별한 지지대 없이 그 작품의 물성, 무게만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만들어진 만큼 이 작품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이게 무너져서 깔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되는데, 그조차도 작가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산되어진 그러한 불안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후 86년부터 89년간 긴 법정 싸움에 들어갑니다. 뉴욕 시민들이 연방 정부의 그 광장이다 보니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간인데, 거기에 자신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구조물이 들어왔으니 이 예술 작품을 철거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리처드 세러는 이건 작품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는, 그리고 이거는 사이트 스페시픽 아트이기 때문에 다른 공간으로 옮겨서 전시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하게 되고 3년여의 그런 법정 싸움 끝에 결국 뉴욕 시민들이 승리를 하게 되고 리처드 세러가 이 작품을 거둬들이기를 거부하자 이 작품은 금속 조각으로 산산조각 나서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뉴욕 시민들의 편을 들어준 이유는 예술 작품이기는 하나 저 작품이 보안에 문제가 있다. 연방 정부 앞에 놓여 있다 보니 늘 많은 CCTV가 저 광장을 주시하고 있는데 저 작품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동선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동선의 불편함도 있지만 바로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철거해야겠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빌바오 효과라는 주제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과 그리고 그 안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현대미술 몇 점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현대미술은 이처럼 낯설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바는 이렇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미술품들을 낯설게 느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철학적 사유를 일으키는 것이 그들의 미학적 기반의 하나입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공공 설치물들, 굳이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아도 접할 수 있는 미술품들을 통해 보다 많은 영감을 받으시고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